오케이. 자, 오늘은 교과서 몇 쪽부터? 43쪽입니다. 43쪽에 보면 커피와 인간 생활이라는 주제 들여다보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나 진짜 너희들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네. 커피 좋아하는 친구. 그냥 높게 손들어, 높게. 야, 내리고.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 두 번 다 드는 거는 뭐지? 자, 커피가 이거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생기는 거지. 이런 식품을 보고 이제 기호식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커피는 가장 대표적인 기호식품입니다. 물론 이제 기호식품에는 커피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캔에는 커피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커피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커피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산이 되고 어디에서 주로 소비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커피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기호식품으로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발달하였다. 뭐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커피 전문점 이야기하면은 별다방. 네. 별다방. 네.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별다방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뭐 백다방도 많고 있네, 콩다방도 있었고 천사다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 커피는 어디에서 생산되고 어디에서 소비되며 커피 생산은 지역 경제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해서 첫 번째는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을 보면 대략적으로 위도 몇 도 사이에서 생산이 된다? 25도 사이에서 생산이 됩니다. 자, 적도 중심으로 위도 25도라면은 보통 어떤 기후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냐? 열대 기후. 맞아.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커피가 주로 생산이 되는 것이고, 그때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브라질, 그 다음에 베트남,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생산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옆에 있는 커피 주요 소비 국가를 보면 여기에 있었던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가 아닌 다른 나라들이 이름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커피가 주로 생산이 되는 지역은 열대기후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아이는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지. 어디에서 많이 소비가 된다? 다른 지역에서 소비가 되는데, 주로 많이 소비하는 나라들을 봤더니 여기에서부터 7등까지는 다 어디에 위치한 국가들. 유럽이요.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사람이 많으니까 마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 지역에 돈이 많은 지역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커피라는 아이는 생산은 열대 지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소비는 선진국에서 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판단을 하고, 이런 커피라는 아이도 결국은 어떤 작물에 해당하느냐? 플랜테이션 작물에 해당하겠구나. 열대 지역의 그 유리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그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플랜테이션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다들 배웠을 거라고 믿으니까 자, 그렇게 보고요. 여기 결국은 25도 사이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커피 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지역에서 커피가 주로 생산이 되는 거고요. 참고 커피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생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강원도 강릉에 혹은 놀러 가보는 친구 있을까? 강원도 강릉? 강릉에 가면은 커피 농장이 있어요. 커피 나무를 키웁니다. 거기 실제로 그 커피 농장 옆에 커피 가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재배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원두를 가지고 로스팅 해가지고 판다고도 하거든. 재배할 수는 있지만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겠지. 자, 그런 커피 어떻게 전해졌을까?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입니다. 커피는 이슬람 상인에 의해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초기에는 이슬람 사원의 수도사들이 밤에 기도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카페인 덕분이겠지. 참고야, 여기 이슬람 상인에 의해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그 서남아시아에서 다시 어디로 전해진다면 유럽 지역으로 전해지거든. 그때 그 서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배에다가 실어서 커피를 보내줬는데, 그때 그 배가 정박했던 항구 이름이 참고로 뭐냐면, 항구 이름이 모카항이야. 우리 부산항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카라는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 항구가 있던 거야.
그래서 그 모카에서부터 온 커피를 가지고 만든 커피라고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이름이 무슨 커피겠어? 모카 커피. 진짜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경우도 있다고 해요. 커피는 17세기 이후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졌다. 커피가 유럽에 전파된 이후 수요가 증가하자 유럽인들은 커피 재배에 유리한 열대기후 지역의 식민지로 진출하여 커피 플랜테이션을 시작했다. 자, 플랜테이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대기후 지역에 유리한 자연 환경에 선진국의 뭐 자본과 기술이 현지 원주민의 노동력과 결합이 된 게 플랜테이션 농업이 되는 거야. 자, 이때 현지 원주민의 노동력은 아주 값싼 노동력, 비싼 노동력, 값싼 노동력이 되겠지. 자, 아래쪽에는 뭐 그림 하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커피 가격 변화는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되어 있는데 콜롬비아에서는 안데스의 가파른 고원지대에서 커피를 재배하는데 생산된 커피 중 90%를 뭐 할 정도로 수출. 자, 콜롬비아만 그런 게 아니라 커피를 생산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은 플랜테이션 작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출 가격, 커피 가격에 의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콜롬비아 경제는 국제 커피 가격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커피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은 커피 농가의 수익을 악화하고 커피 농장 노동자의 지나친 저임금 문제를 유발한다. 커피 가격 하락으로 줄어든 수익을 보상받기 위해 농민들은 더 많은 숲을 개간하고 화학 비료 사용량을 늘리며 단위 면적당 커피의 나무 수를 늘리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가 황폐해지고 숲이 벌목되는 등 환경 파괴 문제도 발생해. 근데 이때 일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온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아래쪽에 있는 공정무역 운동이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공정무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왜 비싸? 평균 다른 평균적인 가격이 만 원이다. 공정무역 제품이 13,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잖아. 그러면 우리는 3,000원을 더 지불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더 지불이 되는 3,000원은 누구의 노동비로 들어가는 거야?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공정무역 제품이거든. 공정무역 운동이거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라면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 내용은 다음 페이지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찾아서인데요. 여기 옆에 이제 화면에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영화 더 임파서블이라는 내용이고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지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진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의 안전을 무엇과 관련해서 지금 생각을 할 거냐면 자연 재해와 관련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7년 정도 한국, 대한민국, 뭐 광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살면서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를 경험을 했을 거야.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적도 있을 것이고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넘어간 경우도 많을 거야. 아직까지 큰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인 거고, 큰 피해를 받았다라면 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오는 주제가 시민의 안전한 권리를 찾아서인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예방교육 중에 하나가 지진대피 훈련 이거거든. 왜 지진대피 훈련이 있어? 이유는 뭔가 큰 문제가 한번 생겼으니까 그걸 하겠지. 너희들도 기억은 날 거야. 수능시험 보기 전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능시험이 일주일 뭐가 된 경우도 있었어. 연기가 된 경우도 있었지. 참고로 선생님 그때 감독관이었거든. 수능 감독관. 행복했지. 수능 감독 안 했고 일주일 뒤에 다시 수능 감독관 회의하고 수능 감독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 행복했지. 어떻게 생각하면 총 4일 정도를 쉰 거니까. 수능 시험장이 되잖아. 그럼 수능 시험장 만들려고 오전만 빨리 하고 바로 집에 가야 돼. 수업도 대충 하고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그럼 그 다음날 수능 시험날 수능 봐야 되니까 학교 안 나오지? 그럼 하루 반을 버리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2번 했으니까. 나도 몰랐어.
근데 참고 그때 감독관 회의할 때 감독관 회의가 3시인데 한 2시쯤에 교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교무실이 그냥 흔들렸었어. 그래서 지진인가 생각을 했고 감독관 회의에서는 별말 없어가지고 그냥 보겠지 생각했는데 뉴스 보니까 뭐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한 8시 9시 되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반 아이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내일 학교 가요 안 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학교를 왜 와? 내일 수능 보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 뭐 지금 다른 학교는 뭐 수능 뭐 어째고 연기되고 뭐 이런 말 나오는 거야. 한 30분 있다가 학교에서 연락 왔어. 내일 수능 취소. 일주일 연기. 진짜로. 깜짝 놀랐었지. 그래서 자연재해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간의 삶을 이어가는 자연재해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자연환경의 제약을 점차 극복해왔다. 하지만 급격한 기상현상이나 지각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오늘날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고 인간과 인간 활동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자, 실제로 자연재해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얘들아 지진을 미리 예보할 수는 있겠지. 대피를 할 수는 미리 빨리 예보를 해준다면 대피는 하겠지. 하지만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상의 피해는 막을 수는 없잖아. 내진 설계를 했다.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했다. 과학기술에 의해서.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림을 최소화해가지고 어쨌든 피해를 줄여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안에서 떨어지는 물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2가지로 나누어진다. 자연재해는 자, 첫 번째 화산, 지진, 지진해가 같은 무엇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고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고 두 번째 태풍, 집중호우, 홍수, 가뭄, 폭설과 같이 무엇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자연재해는 2가지 유형입니다. 자연재해는 지형과 기후 이 2가지 유형의 자연재해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화산활동, 지진활동, 지진해. 자, 화산은 말 그대로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따라서 분출이 되는 현상이 화산활동이 될 거고 이 화산활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화산의 안전지대인가요? 아닌가요? 남한만 보자면 우리나라 현재 남한에는 화산 활동을 활동적으로 유동적으로 하고 있는 활화산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반도 전체를 가지고 보자면 화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화산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활화산은 아니고 휴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뭐 하고 있는 거? 쉬고 있는 거. 그 아이가 누구지? 백두산. 얘들아? 백두산은 참고로 폭발을 하면 아주 그냥 엄청난 폭발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백두산이 과거에 폭발했었을 때 발생했던 화산재가 쌓여있는 그 흔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백두산 폭발이 전 세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폭발 중에서 화산 폭발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했다라는 거야. 참고로 한 2등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뭐 필리핀의 베수비오 화산이라든지 이탈리아의 폼페이 화산이라든지 그런 폭발도 유명한데 백두산 폭발이 진짜 어마무시할 정도로 강력했었대. 백두산에서 나온 화산재가 일본으로 날아가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날아가서 쌓이는데 약 60cm 두께로 쌓인대. 그러면 백두산에서 폭발된 화산재의 양이 매우 많다는 거야. 많다라는 거거든. 그 정도로 많이 분출해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날아가서 쌓일 정도의 폭발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심지어 백두산에서 폭발한 화산재는 어디까지 날아가서 쌓였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까지 날아가서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백두산 폭발이 이제 그 과거 사료를 찾아보면 900 몇 년인가 고려 시대에 뭐 폭발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 근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 지역에서 그 당시에 아주 빛을 발하고 있었던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나라? 발해. 근데 발해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망해버리거든. 그 망한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당연히 뭐 정치적인 내분이라든지 뭐 이런 다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지질학자라든지 지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백두산 폭발이 같이 들어가. 발해가 멸망하기 전에 백두산이 폭발을 해. 백두산 폭발하니까 하늘에 화산재가 많아지겠지? 구름이 안 들어와. 실제로 폭발을 하게 되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그 주변 지역의 기온이 낮아집니다. 해가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농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농사가 안 되면 사람들은 먹고 살 게 부족해지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은 쉽게 나라는 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거든.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 자, 그럼 우리나라 지진 같은 경우는 지진의 안전지대인가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진이 발생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최근 한 4, 50년 사이에 지진이 한 1200번 넘게 발생을 하거든. 40년에 뭐 1200번이라고 한다면은 1년에 거의 한 30번 이상씩은 발생을 한다는 소리야. 우리가 모르는 규모의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못 느끼는 규모도 있겠지만 가끔가다 재난 문자 날라오는 거 보면은 근처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 지진의 일은 지진이 이제 바다에서 발생했었을 때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 지진의 일을 이제 일명 뭐라고도 표현을 하느냐? 들어본 적 있을까요? 쓰나미. 일본에서 주로 많이 발생해서 일본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차용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지진 해를 일명 쓰나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고. 태풍. 자, 우리나라 태풍은 주로 어느 계절에 오지? 여름철에 온다. 자, 우리 책의 아래쪽에 보면 이제 태풍이 오면은 어떤 피해를 입는지 관련해가지고 태풍 사진까지 딱 나와 있는데 여름철에 주로 오는 이런 태풍.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도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참고야, 참고. 태풍은 바람이 초속 17m/s 이상, 초속 17m 이상 불었을 때 태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디서 발생하냐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위쪽으로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와 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야.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발생해서 멕시코나 미국 지역에 영향을 주는 친구는 들어본 적 있을까? 맞아. 뭐라고 표현을 하지? 허리케인. 태풍하고 똑같은 존재야.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아시아나 남반구 지역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이클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친구가 우리의 태풍하고 똑같은 친구야. 그럼 허리케인, 사이클론, 태풍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참고로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해. 혹은 여기에 있는 이동이란 단어를 없애도 상관없어. 열대성 저기압. 결론은 다 똑같아.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라는 소리야.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 자, 근데 이 열대 저기압이 오게 되면 어떤 피해를 주로 가지고 오게 되냐면 풍수해를 가지고 오는 거야. 풍, 바람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수, 물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많이 오거든. 그래서 자연재해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자, 아래쪽 교과서에 보면은 여러분 보면 뭐 나와 있어? 태풍 누구? 차바라고 돼 있지. 참고야, 이런 태풍 이름은 또 어떻게 정할까? 위령. 태풍의 이름은? 옛날에는 처음에는 태풍을 발견한 예보관이 그냥 이름을 붙여줬대. 그때 처음에 뭐 남자 이름도 붙이고 여자 이름도 붙였는데 나중엔 여자 이름만 붙였대. 그 여자 이름만 붙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의 14개 국가에서 각각 한 나라마다 10개 이름을 제출을 해. 10개 이름을 제출을 해. 그럼 14개 나라에서 10개 제출했으니까 몇 개가 만들어졌겠어? 140개. 그 140개를 순서대로 쓰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나라 말로 된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 뭐 매미.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개나리.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노루도 나오고 막 이래. 우리나라도 10개 냈지, 북한도 10개 냈지. 그래서 한국어로 된 게 몇 개가 있냐면 20개가 있어. 참고야.
근데 이렇게 140개를 가지고 썼는데 만약에 태풍이 진짜 강력한 태풍이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줬어. 그럼 그 태풍의 이름은 뭐 하냐? 빼. 얘는 너무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뺍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매미가 빠졌다.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 연락을 오는 거야. 야, 매미 대신 다른 거 하나 이름 주세요. 그럼 다른 이름 집어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은 태풍 이름을 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피해는 여러 가지 피해겠지만 결국은 둘 중에 하나, 재산상의 피해 혹은 인명 피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집중호우는 단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게 집중호우지.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또 홍수가 되는 거야.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물이 뭐하는 거야? 다 흘러 넘쳐버리는 게 홍수가 되겠지. 반대로 가뭄은 비가 너무 뭐해서 안 내려서. 자, 짧은 기간 동안에 안 내린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비가 안 내리게 되면 가뭄이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난 3월 달에 우리나라가 가뭄이 매우 심했다라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 잘 기억이 안 나면 3월 달 입학하고 나서 그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동안에 뉴스에서 제일 많이 보여줬던 뉴스가 뭐였냐면 대통령 선거 말고 산불이야.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에서 산불이 10일 동안 발생했어. 안 꺼지고. 그 10일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 근데 그 10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10일 전부터 해가지고 지난 가을부터 해서 이번 겨울까지 봄 올 때까지 비가 얼마 안 온 거야. 참고로 기상 관측 역사상 이번 겨울 봄에 강수량이 제일 적었대. 평균에 비해서 얼마 정도 적게 왔냐면 10분의 1밖에 안 내렸다고 해요. 이번 겨울이. 그만큼 비가 안 내리니까 땅이 메말랐겠지? 그런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뭄이란 아이는 비단 물을 구할 수 없다라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불로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같이 좀 더 기억을 하면 좋겠고. 폭설은 뭐가 많이 내리는 거? 눈 많이 내리는 거지. 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혹시 파묻힌 기억이 있으실까요? 별로 없지. 참고야, 우리나라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은? 강원도가 아니고? 가 아니고? 울릉도? 네,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눈이 한 3m 정도 내리거든요. 1년 평균 적설량이. 3m가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하면 교실 바닥에서부터 교실 천장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1년 동안 쌓이는 눈의 양은 이 정도 쌓이는 거야. 실제 선생님이 2003년 3월 말에 울릉도에 일주일 동안 있었거든. 그때 울릉도 한복판에 들어가면 나리분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나리분지에서 알분분지로 넘어가는 산이 있어. 언덕이 있어. 거기를 지나가는데 허리까지 눈이 차여 있었어. 아직까지. 3월 말인데도. 쌓여 있었어. 거기 눈 헤치고 왔었거든. 눈이 진짜 많이 내리는 곳이야. 자,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힘들겠지? 만약에 내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다. 비닐하우스가 뭐 할 수도 있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 왜? 눈이라는 아이는 무게가 매우 무거워요. 눈사람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돼. 눈사람 굴려서 만들 때 조금 할 때는 쉽게 굴려지지만 조금 커지면 굴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엄청 무겁다라는 거야.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60cm 눈이 쌓이면 무게는 약 2톤 넘어간다고 했어. 엄청나게 무거운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들,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증가하면서 인위적인 환경이 늘어나고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옆에도 보면 저기 산이 있고 막 다른 친구들 막 등산하는 거 막 보고 있는데 저기가 만약에 진짜 나무 안 심어지고 그냥 맨 땅 흙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기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렸다. 그러면 저기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럼 산사태야. 그럼 산사태는 참고로 기후와 지형이 결합이 되는 거야. 예전에 EBS 방송국이 있었던 우면산 근처에서 산사태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사람들 많이 죽었어. 아파트 안에서 죽었어. 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산에서부터 토사가 흘러내려오니까 집 안으로 2층인가 3층까지 그 토사가 흘러들어왔거든. 그래서 1, 2층 사는 사람들 죽은 사람도 있었어.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피해. 여기는 우리나라에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야.
제18호 태풍 차바가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하여 제주도, 부산, 울산, 경상남도 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시간당 최고 230mm 이상의 폭우, 집중호우가 쏟아진 거죠.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태풍으로 인한 해일은 아주 큰 파도가 생긴 거야. 이건 바람에 의한 피해가 될 수도 있겠지? 결국은 물이겠지만 방파제가 무너져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자, 왜 발생 피해가 이렇게 컸느냐? 태풍 차바는 괌 동쪽의 태평양에서 발생하여, 즉 열대 지역에서 발생해서 한반도로 북상 올라왔는데, 태풍은 주로 우리나라에는 7월부터 9월,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갈 때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 태풍은 몇 월 달에 태풍을 온 거고? 10월. 그러니까 가을 태풍이야. 가을 태풍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면은 진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아진대요. 뭐 여름이야 원래 이제 태풍 오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고, 가을에는 태풍이 잘 안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게 되면은 첫 번째 과수 농가들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수확을 해야 되는 거니까.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태풍 진행 방향의 바람과 방향이 비슷하여 풍속이 강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줄게. 혹시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쪽, 왼쪽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까? 자, 태풍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위도 5도에서 20도 근처에서 발생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태풍기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잡열, 뜨거워진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입니다. 수증기가 많이 모아지면은 얘네들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당연하지? 뜨거워진 공기는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하늘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태풍은 무슨 기압을 형성하게 되냐면 저기압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야. 상승기류는 저기압. 자, 근데 이 태풍이라는 아이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느냐?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이거는 대기 대순환하고 관련이 있긴 한데 열의 이동이야. 열의 순환인데 거기까지는 이제 지구과학적인 내용이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고위도 지역으로. 그런데 영도에서 위도 30도 사이에서 연중 부는 바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 위도 영도에서 30도 사이에 연중 부는 바람, 이 방향으로 불어오거든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북동 무역풍이라는 아이가 불어와. 무역풍.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바람은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북동쪽에서 계속해서 밀어. 자, 그러면 태풍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러면은 얘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부니까 어디로 가겠냐? 이쪽으로 가겠지? 네. 그래서 태풍은 처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런데 위도 30도 부근으로 올라오게 되면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연중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느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자, 그러면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역시 서쪽에서 밀어주니까 태풍의 진행 방향은 편서풍의 영향을 따라서 잠깐 휘게 돼. 그래서 태풍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거든요. 태풍 진행 방향 보면 실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이렇게. 그리고 나서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태풍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인 저기압을 향해서,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은 불어 들어옵니다.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와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확인할까? 이 지역은 연중 바람이 이렇게 북동무역풍이 분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는, 자, 오른쪽은 무엇에서 오른쪽이냐?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불어 들어오는 바람과 연중 부는 바람의 방향이 뭐해? 불어 들어오는 바람과 연중 부는 바람의 방향이 같지. 자, 그럼 바람이 여기서 불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또 불어주는 거야. 그럼 바람의 속도는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풍속이 강해지는 부분이야. 그럼 당연히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해. 그래서 여기를 참고로
위험 반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반대로 반대쪽 부분 진행 방향의 왼쪽 부분은 불어 들어오는 바람과 연중 부는 바람이 서로 뭐 하고 있어? 맞부딪히지. 그러면 왼쪽은 바람의 세기가 좀 더 강해질까 약해질까? 약해지는 거야.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왼쪽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항반원이라고 표현을 해. 자, 근데 태풍 차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오른쪽 방향에 어디가 들어갔다라는 거야? 경상남도 지역. 경상남도 지역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었다라는 거야. 오른쪽에 있으니까 바람이 더 세진 거고, 그래서 피해가 조금 더 컸다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정도 되겠지, 이제 여름방학부터 2학기 때 우리나라에 태풍이 온다. 태풍이 진행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봐.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태풍이 중심이 지나가면 좋은 거야. 뭐 일본은 쑥대밭이 되고 우리나라는 덜 쑥대밭이 되는. 절대 내가 일본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야. 우리나라 피해가 적어지려면. 그래서 피해가 컸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인데요.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 예보활동. 자, 예보활동은 누가 해줘야 되는가? 우리나라 국가가 사람이 해주는데 결국 사람이라는 건 그 어느 기관에 속해 있어야 되겠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기상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예보 활동을 잘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예보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은 대피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끔 이제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 하잖아. 그거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열심히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지진 발생했다고 가정해봐. 그럼 어떻게 해? 지금 여기 교실에서 제일 위험한 친구 떨어져 얘네들 다 지금 위에 달려있는 것들이잖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친구들 요거 합판 다 떨어진단 말이야. 소고판 대가리 맞으면 아프겠지. 이렇게 평평하게 떨어지면 아프겠지. 깨지겠지. 만약에 얘가 서야마자 꼭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피날 거야. 자, 두 번째. 맨 앞에랑 맨 뒤에 앉아있는 친구. 뭐 해야 돼? 문 열어야 돼요. 문 열어야 돼. 지진 일어나면 너희들 다칠까 생각하지 말고 문부터 열어야 돼. 왜? 지진 일어나면 우리 학교는 이게 다 철이더라고. 왜? 뒤틀릴 수가 있어. 뒤틀리면은 이게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려. 그럼 나중에 여기 안에서 그냥 그대로 갇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친구들은, 앞뒤에 있는 친구들은 문을 먼저 열어줘야지.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지진 일어났으면 뭐 해야 돼? 어디 밑으로 숨어? 책상 밑으로 숨어가지고 뭘 보호해? 머리. 그렇지. 대가리 보호해야 돼. 맞지? 그 저기 산에서 등산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죽어. 자, 훈련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 대응 체계는 누가 잘해줘야 되겠어? 국가가, 정부가 잘해줘야 되는 거야. 국가가, 정부가.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단체, 그리고 국가까지 모두 다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와 35조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 밑에 누구를 제정했다고? 법률을 제정했다고. 헌법이 최고의 법이지? 맞지? 네.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 대피 요령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이거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네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지원 보상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바로 이번 봄에 발생했던 산불 발생 지역. 이렇게 이제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돈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풍수의 보험의 보험료를 일부 보조해주어 복구를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국민들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마철에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크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보면은 깔려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안전 신문고 어플이 있어. 깔려있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안전 신문고 어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주정차 잘못된 것들 이런 거 신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지역을 신고할 수도 있어요. 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하천이 만약에 범람을 하면은 그 주변이 피해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지역들을 사진 촬영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을 하고 보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법속의 사회라고 해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보상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해서 여기 보시면 한파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지역에 이만큼의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원을 했다라는 거 되어 있고요. 이렇게 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뒷페이지 넘어가면 지진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우선 한반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자, 여기 보면 2016년에 경주 지진 피해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중간부터 볼까요? 우리나라는 경계 안으로부터 유치하여 지진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 2년부터 1904년까지 기록된 지진은 2161회, 기상청에 따르면 78년부터 2015년까지 지진 발생 횟수는 약 1212회. 약 40여 년 동안 무려 1200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참고로 경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어. 경주와 울산 일대에는 양산 단층을 포함하여 여러 단층이 모여 있어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단층은 판이 갈라진 거, 어긋나는 지역이야. 이제 판과 판이 이제 갈라지는 거, 어긋나는 건 이제 어떤 힘 때문에 그러냐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인 장력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양산이라든지 여러 단층, 뭐 양산 단층, 경주 단층, 뭐 활성화 단층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주변 지역에 뭐가 같이 있어서 더 큰 문제냐? 원자력 발전소가 같이 있어. 경주에 원자력 발전소 있어요. 울산에 원자력 발전소 있어요. 부산 기장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근처가 다 활성화 단층이야. 지금 현재 단층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정말로 큰 단층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진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발전소가 위험해. 경상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4분의 3이 경상도 지역에 있어. 특히 그 4분의 3 중에서도 다시 3분의 2 정도가 다 어디 있냐면 경주 주변으로 해가지고 부산, 울산, 경주 이쪽에 있단 말이야. 문제가 심각해. 언제나 우리 조심해야 되겠고, 반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산과 지진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2016년 4월에는 뭐 7.3의 규모의 50여 명이 사망을 했대. 그런데 95년에 7.2의 규모로 6,500여 명이 사망을 했대. 참고로 요 규모 7.2 고베 지진은 선생님 살아생전에 내가 경험을 한 거니까 아침에 뉴스에서 나왔어. 참고로 고베 지진은 새벽 시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시간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뭐 일본이 뭐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뭐 대응 체계가 없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랬고, 이런 사례들 때문에 비상 경보를 빠른 시간 안에 송출을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참고로 우리나라도 뭐 지진 발생하면은 바로 너희들 그 안전재난 문자 오지. 옛날에는 무조건 전 국민한테 다 보내버렸어.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달라져가지고 그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내고 막 이제 이런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지진 속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거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자, 머리 감싸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집 안에 있을 때 학교도 마찬가지야. 문 열어놔야 돼. 문 열어놓고 가스 같은 거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밸브 잠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중단원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는 여러분이 한번 정말 스스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